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7월로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단체장들은 지난 2년간의 시정을 평가하고 향후 2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엔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민선 8기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에서는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달래준 항구의 노래들을 만나봅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한 주간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서 소개합니다. 취재 기자의 뉴스픽, 보도국 조영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제 30도 안팎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인데 취재 기자들도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공생입니다. 공생을 키워드로 잡은 이유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공생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류가 다른 생물이 같은 곳에서 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함께 사는 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환경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같은 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역의 사람과 동물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희 취재진이 대전의 한 유명 실내 동물원을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수의사와 함께 현장을 돌면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실내 동물원을 취재를 하게 된 건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가 지역민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이 특정 몇몇 동물원들의 동물복지 상태가 좀 엉망이다. 아이와 함께 방문했는데 보기 좀 안쓰럽더라. 이런 지적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고요.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청주동물원 사육사분도 함께 또 이동을 했었습니다. 이곳은 실내 동물원이었는데요. 한 층에 호랑이, 제규어, 곰 이렇게 덩치가 큰 맹수류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넓어야 한 2평 남짓 할까요? 그 좁은 공간에서 이 야생동물들 여러 마리가 한 번에 수용이 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곰은 이제 계속해서 방 안을 의미 없이 맴돌고 있었고요. 호랑이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마리가 한 방에 수용돼 있다 보니까 이 서로 싸우다가 발생한 상처를 옆구리에 안은 채 더운 날씨 속에서 거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갇혀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정형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형 행동을 하는 동물들이 많다라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평 남짓이면 이제 고시원 정도의 크기잖아요. 야생에서 뛰어다녀야 할 맹수들을 이제 좁은 공간에 가두는 셈인데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또 있던가요? 네, 이 좁은 공간 외에도 또 다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체험 활동도 함께 진행 중이었다는 점인데요. 2,000원을 내면 맹수류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먹이 주기 체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꼬챙이, 기다란 쇠 꼬챙이에 이제 닭고기를 끝에 꽂아서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맹수류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체험인데요. 이 단순 오락만을 위해서 먹이를 주는 체험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교육적 차원이라는 명목하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 중인 건데요. 이렇게 통상 동물원에서는 먹이주기 체험뿐만이 아니라 뭐 만지기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코끼리나 낙타 등의 올라타기 체험 등 이런 체험 학습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통상.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오락적인 목적인지 교육적인 차원인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체험형 동물원들은 이제 사고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이제 사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6월, 지난 22년 6월에는 대전의 또 다른 동물원에서 이 길이 2m 정도 되는 긴 뱀을 목에 걸고 사진을 찍는 체험 활동을 하던 당시 6살 아이가 이 뱀에게 손가락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당시 이제 취재를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에 현장에 안내 요원들이 있었지만 이 뱀의 악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이의 손가락을 물고 수분간 놓지 않았던 것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위험성에 대한 어떤 안내나 경고가 없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큰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체험형 동물원에서 전시된 동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만나고 또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 과도한 노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또 돌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사고의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죠. 당시 해당 동물원 측은 이제 취재가 시작되니까 파충류에게 먹이를 주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찍거나 이런 체험 활동을 일절 다 중지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보듯이 이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체험 활동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고 또 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동물 복지를 위한 관련법이 지난해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 개정된 동물원 수족관 그리고 야생생물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누구나 일정 요건만 갖추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사육할 동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육할 동물의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조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을 받은 뒤에 허가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등록을 마치고 운영 중인 동물원들에 대해서는 2028년,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는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존에 만들어진 동물원들도 어쨌든 5년 안에 이 허가제 기준에 걸맞는 서식 환경 등을 갖춰야 하는데 사실 공간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한계로 인해서 참 쉽지는 않은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다행히 이제 실내 동물원 측에서도 뭔가 좀 열악한 사육 환경을 좀 개선하겠다 이런 대책 마련이 났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에 해당 동물원도 열악한 환경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당시에 이제 연간 적자가 20억씩 쌓이다 보니까 당장 어떤 환경을 개선하거나 더 그런 건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토로를 했고요. 지금부터라도 인근 3,300여 제곱미터 부지를 활용해서 야외 방사장을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 등 맹수류, 저희가 앞서 지적했던 그 맹수류들은 한 마리당 한 500제곱미터 공간을 확보를 해서 비교적 좀 좁은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혀왔고요. 또 올해 겨울 착공을 목표로 해서 설계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좀 잘 추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공생처럼 그러니까 국내 동물원에서도 이런 공생을 잘 실천한 사례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좋은 사례도 있어서 소개를 함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 청주에 위치한 청주동물원의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7월 이제 경남양 동물원에서 너무 말라서 이 갈비사자라는 안타까운 이름까지 붙었던 이 노령의 숫사자 바람이를 들여온 걸로도 유명한 동물원입니다. 시설 면적이 2,735제곱미터에 불과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공영 동물원인데요. 이 비교적 작은 면적이지만 이 방사장 내에 자연 환경과 굉장히 유사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설치해서 동물들이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동물원입니다. 그리고 또 사육사가 아니라 이 동물복지사들이 동물들을 돌보면서 그야말로 동물복지가 최우선인 생태동물원의 역할을 수행 중인 동물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좀 관람객들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니냐, 너무 동물 우선인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점들이 관람객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으면서 지난해에는 한 20%에서 30% 정도 관람객이 더 많아졌다고도 합니다. 지난달에는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1호의 거점동물원으로도 지정이 됐는데요. 거점동물원은 이 다른 동물원들도 생태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동물원을 의미합니다. 중부권에서 첫 이제 거점동물원이 나온 셈인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모든 동물원을 일괄적으로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는 사실 없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동물원인지 동물을 위한 동물원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조영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분의 격동의 인생을 함께했던 노래를 통해서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 오늘도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예년보다 더 덥고 네. 비도 많이 내릴 거란 기상청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지는 계절에 만나볼 노래는 또 어떤 노래인가요? 날이 이렇게 더워지면 역시 시원한 파도, 바다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좀 이 드넓은 그 바다를 갖다 이렇게 담은, 품은 그런 항구의 노래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항구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 어딜까요? 부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산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로 떠오르실 텐데요. 부산항 하면 역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는 뭐 모르신다면 그분은 좀 수상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네. 신고가 됐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데. 1975년에 이 곡이 발표가 됐는데 조용필 개인에게도 아주 기념비적인 곡인 게 이 곡으로 유명해졌고요. 그렇지만 또 가요사에서도 아주 길이 남을 그런 명곡으로 자리하는데 보통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꼽히는 노래들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 가요 하면 역시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빼놓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동백 아가씨 이미자 그리고 또 신중현의 미인 그리고 이제 나중에 92년에 나온 곡이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이런 것들이 꼽히지만 그 상위권에 항상 위치한 노래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이고요. 이 노래가 1위를 차지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5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그러니까 익숙한 멜로디와 가사에 저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노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네. 가수도 또 제목도 달랐고 가사도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그 이전에 있었어요. 조용필이 처음 부른 게 아니고. 그 이전에는요. 돌아와요 충무항해였습니다. 네. 이때 김혜 선생이 이 곡을 써서 불렀는데 작곡가는 이제 황선우 선생님이고요. 김혜일이란 가수가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래가 조금 바뀌어서요. 돌아와요 해운대요로 됩니다. 해운대요도 되죠. 그러다가 이제 조용필에 와서 이제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이제 완전히 이제 정착되게 되죠. 그러면 그 형제라는 게 누구를 네.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그냥 가요계에서 만든 게 아니라 조금 그 당시에 정치사회 분위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남북이 대립해 있다가 남북 화해 무드가 이제 생겨나잖아요. 남북 공동 성명. 화해 무드에 의해서 뭔가 이제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때 일본과 관련해서 일본 교포 중에 민단만 교류를 했어요. 민단. 그런데 사실은 그 좌쪽인 조총련은 우리가 그 당시에 전혀 관계를 갖지 않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조총련계 우리 동포를 갖다가 고국 방문하도록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안기부라고 할 수 있는 중정의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제 조총련계 교포들이 고국에 오게 돼요. 진짜 죽을 때까지 못 올 것 같았던 고국을 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그걸 겨냥해서 돌아와요. 그 대표적인 항구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 노래를 듣고 조총련계 동포들이 일제히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그대로 녹아있는 도시가 바로 부산인데요. 가왕의 성장처럼 부산항도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의 노래 속의 그곳, 부산항의 어제와 오늘을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함께 보시죠.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해 태평양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해온 부산항. 우리나라 제1의 항구이자 수출의 전진기지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곧 부산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해상 운송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대한민국의 수출입 물동량 76%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407년 조선 태종이 개항한 이래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부산항.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수탈과 피란을 아픈 현대사 또한 공존하는 곳입니다. 1957년 6월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인 진화모의 출항. 1964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해외 파병 또한 부산항 제3부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부산항은 근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자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50년에 부산항은 군수물자 입항지로 이용되어졌고요. 이때 월남전 때 파병과 기국 또한 이곳 부산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활성기를 보시게 되면 1974년부터 96년까지 총 4단계의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 2003년 세계 3대 항만 명예를 달성하게 됩니다. 국내 최초의 무역항에서 국내 최대 항만으로 거듭난 부산항. 2022년 2208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면서 세계적인 항만으로 성장했는데요. 2006년 부산항 신항이 개장한 이후에는 항만 기능이 신항으로 집중되면서 북항은 또 다른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항 일대는 원도심과 연결해 도시재생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페라 하우스를 비롯해 복합 문화공간 등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모형도는 2030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설명드리자면 이제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랜드마크의 용도는 이제 스포츠, 공연, 전시와 같은 다양한 유명의 컨텐츠들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 옆에 보이시는 오페라 하우스는 이제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의 건물로 공연장이나 박람회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 옆에 보이는 마리나는 지상 7층의 클럽하우스와 96척의 요트 계류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부산항. 최근에는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관광도 인기인데요. 관광객들은 여행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인 부산에서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부산항은 항구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관광과 여행의 기점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 너무 재밌고요. 가는 곳마다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구경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이렇게 큰 배를 어떻게 봅니까? 크루즈 여행이 왔으니까 이렇게 큰 배를 보지. 무슨 마을이 하나 여기에 정착돼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저는. 재밌는 것도 많아가지고 저도 뭐 더 배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 너무 설렜어요. 항만 노동자들만 드나들 수 있었던 북항.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 개장한 마리나 다이빙풀도 인기입니다. 이곳의 수심은 1.3m부터 24m까지 나눠져 있어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이빙풀 안에는 트리가트를 구현해 더욱 신비롭고 생동감 넘치는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이 이제 항구가 이제 개항이 넓어지더라고, 항구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수출량이 많아졌다는 것도 나름대로 깨달아가지고 어차피 우리나라 정세가 수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개항이 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또 애국적인 생각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여기에서 부산이 많이 이렇게 발전되는 거를 모습을 보면서 좀 뿌듯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 우리나라의 그 조선업도 발전이 되고 모든 여기서 잡아서 전 세계적 물동량이 많이 나가서 이 부산항이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전 세계적인 부산항이 됐으면 좋겠어요. 역사의 변곡점마다 함께해온 부산항. 수많은 눈물과 아픔을 뒤로한 채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성장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마음의 고향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무려 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북항을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전진기지로 역할을 다하고 이제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부산의 명소로 오래오래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노래는 또 어떤 노래일까요?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아시죠? 이 노래도 사실 항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곡이죠. 노래 아시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네. 심수봉 선생은 정말 탁월한 그런 그 트로트 가수입니다. 제가 탁월하다고 말을 하는 건요. 보통 트로트 가수는 그 전문 작곡가들이 써준 걸 부르잖아요. 근데 심수봉은 드물게 직접 곡을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 그 사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사랑밖에 난 몰라. 그리고 또 미워요. 이런 우리가 딱 기억하는 대부분의 노래는 심수봉 본인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로트의 위대한 작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그렇습니다. 싱어송라이터시네요. 예. 또 이게 또 기억해야 될 게요. 바로 이 충남 서산분이에요. 서산하면 사실은요. 안 가본 사람도 아는 노래가 조미미의 그 서산 갯마을이거든요. 바로 그 서산이 고향입니다. 서산에 아주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심수봉 선생님들 월드스타 B도 서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번 심수봉 선생님이 저한테 이 서산이라는 곳은 하늘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가수들이 많이 나온다고 자랑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의 기운을 담은 또 네. 그만큼 국민적인 사랑을 맞습니다. 받았던 노래 네.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치며 힘없이 돌아오네. 남자는 다 뭐가 그렇게나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마지막 가사가 남자는 다 그래였잖아요. 근데 네. 많은 남성들이 여자는 더 그래로 이렇게 바꿔 맞습니다. 불렀던 네. 기억도 그때 납니다. 유행어였죠. 여자는 더 그래, 남자는 다 그래. 그만큼 이제 국민적인 사랑을 많이 받았던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노래도 너무 좋지만 네. 그 노랫말 자체가 눈앞에서 이제 한 편의 영화가 펼쳐지는 그런 네. 노랫말인 것 같아요. 참 아주 가사가 백미인데요. 이게 사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심수봉 선생의 지인 중에 외항선을 타는 부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그 인천의 한 부둣가에 차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거기서 작별하고 난 다음에 차에 탄 그 아내가 그렇게 슬피 울었다고 이래요. 그걸 보고서 심수봉 선생이 역시 남자는 떠나가는 배 그리고 여자는 항구라는 그런 그 영감을 갖다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곡이 바로 이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외항선을 타면 네네. 먼 외국까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그렇습니다. 가야 되고. 네. 사실 그래서 외항선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항선을 탔고요. 소독에 간 광부들,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다 중동에 또 나중에 근로자도 다 외항선을 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을 가진 상징이죠. 외항선이. 7, 80년대에 나온 항구 노래 양대산맥을 만나봤지만 네. 그 이전부터 우리 가요에는 이제 항구를 배경으로 한 노래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전 곡인데요. 고은봉 선생님의 선창이 아닐까 싶어요. 이 노래가 아주 사랑받았고 나오자마자 사랑받았고 또 1970년대까지도 주요 TV 프로그램에 항상 고은봉 선생님이 나와서 이 선창을 부르셨어요. 네. 근데 이게 그토록 국민적 사랑을 받은 이유는 나라를 잃은 슬픔이 이 안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린내 나는 부둣가라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이슬 맺힌 베이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국권을 정말 강탈당한 조국의 아픔을 담은 곡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이제 목포의 눈물도 일제 강점기에 발표가 돼서 네. 그러니까 민족의 서름을 달래준 노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막도 원한 품은 300년 이런 표현들이 그 당시에 나라를 잃는 어떤 그런 슬픔과 비애, 고통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노래에서 목포 논문을 최초의 저항가요라고 수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명곡이죠. 오늘 돌아와요 부산항의 조용필 들었습니다만 그것과 함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뗄 수 없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명곡이 바로 저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목포, 부산 다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목포라는 도시 자체가 이제 수탈의 역사가 있었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일제가 이렇게 수탈했던 관문이었던 그렇습니다. 도시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항구가 민족의 정안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에도요. 징용, 그다음에 또 뭐 징병 그렇게 끌려간 것도 결국은 항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들에게 진한 어떤 울림을 갖다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대와 노래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 넘치는 뉴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말끔하게 교통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뉴스 신호등 지금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신호에 걸렸을까요? 먼저 빨간불부터 보겠습니다. 빨간불엔 퇴비가 걸렸습니다. 아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이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밭에 뿌려진 퇴비 때문인데요. 그 양이 무려 160톤에 달하고요. 닭 배설물과 사체들이 뒤섞여 있어서 거의 폐기물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탓에 악취가 진동하면서 아파트 주민들 고통은 물론이고 인근 식당까지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하는데요. 아산시에서 조사한 결과 밭 주인이 옥수수 재배를 위해 퇴비를 주문했는데 운반업자가 전문 퇴비 업체가 아닌 양계장에서 닭사체 폐기물을 가져오면서 이 사달이 났다고 하네요. 퇴비 악취는 잠깐 맡는 것도 힘든데 몇 날 며칠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누리꾼도 잔뜩 성이 났습니다.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빨리 원상복구해라. 민원 계속 넣었는데 취재해주신 덕분에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산시가 긴급 조치를 내려 비닐로 밭을 덮어놓긴 했지만 악취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 퇴비 바꿔치기, 이젠 멈춰! 강력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빨간 신호를 지나 노란불로 가보겠습니다. 노란불엔 열대야가 걸렸습니다. 열대야라고 하면 한여름밤에나 찾아오는 줄 알았는데 이제 6월 초에 만나는 열대야가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올해 첫 열대야가 지난 10일 강릉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작년보다 6일 정도 빨리 찾아왔다고 하네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열대야라고 하는데 이 반갑지 않은 손님이 매년 더 빨리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잠을 설치 누리꾼도 더위에 지친 반응을 보였는데요. 겨우 6월인데도 더워서 잠을 못 잔다. 열대야 너무 싫어. 밤에 산책하는 거 좋아하는데 조금만 걸어도 땀나서 이제 못하겠음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어질 폭염 속에 모두 건강관리에 주의! 노란불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신호 초록불 살펴보겠습니다. 초록불엔 김연경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배구 여제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인데요. 아시안게임부터 세계 선수권 대회를 넘어 올림픽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해 정말 뛰어난 활약과 리더십을 보여줬었죠. 코트를 계속 지킬 것만 같았던 김연경 선수지만 아쉽게도 은퇴를 선언하고 국가대표 은퇴 기념 경기를 가졌습니다. 6천여 명의 관중이 은퇴 경기를 관람했고요. 경기가 끝난 뒤에는 성대한 은퇴식이 열렸는데 유재석과 송은이 등 유명인이 함께하며 김연경 선수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여자 배구의 대명사와도 같았던 김연경 선수의 은퇴 소식에 누리꾼도 아쉬운 마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국가대표 김연경 영원히 기억할게요. 17년 동안 태극마크의 무게를 견디느라 수고했습니다. 고마워요. 퀸 연경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배구 역사에 길이 남을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 이제 국가대표로서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앞으로도 쭉 멋지게 채워나갈 그녀의 앞날을 초록불로 환히 밝혀드립니다. 빨로초 3가지 신호로 교통 정리해드리는 뉴스 신호등. 이번 한 주도 생활 속 상식과 질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호등이었습니다.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선 8기 이장우호가 출범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함께 그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그간의 소회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2년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바빴고요. 우선 그런 수치 중에 대전시가 금년도에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2, 3, 4월 연속 3개월 1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또 도시 브랜드 평가도 2년 전만 해도 20위권 내에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 2, 3위권으로 차고 올라왔고요. 제가 시장에서 와보니까 대전시가 자살률 거의 상위죠.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겁니다, 거의. 근데 최근에 15위권으로 최하위로 떨어져 있고요. 지역의 현안들에 집중해서 인류 경제 도시로 가는 기초를 확실하게 닦겠다, 이런 것이 저의 소망이고 또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대전 시민들이 이장우 시장님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각종 현안 사업도 많이 해결하셨고 이제 수건 사업도 많이 해결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시민들께서 이 시장이 추진력이 좀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추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전략을 잘 짜야 되거든요. 이 전략을 잘못 짜면 하는 것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짜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전략을 짜야만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구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이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지역 발전을 더 확실하게 앞당기라는 그런 요청의 뜻으로 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추진력이 좀 부담되시는 거군요. 예. 그렇지만 뭐 앞으로 이런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지난 2년적인 성과를 지켜보면 우선 방위사업청을 사실상 조기에 이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청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이미 내려와 있고 지금 청사를 짓게 되는데 2027년까지 짓고 이전하면 1,600명의 17조 원에 가까이 예산을 쓰는 대형 기관이 대전으로 오게 돼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는 이제 방산기업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였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160만 평 유성구 교천동에 정부로부터 확정을 받아서 지금 빠르게 진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6조 2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를 저희는 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지난 1993년도에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짜면서 출발한 도시철도 2호선이 28년 만에 금년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까지 정책 결정을 완료했고 총 사업비 한 7,300억을 증액시키면서 이미 차량 발주는 4월에 했고요. 본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에 또 대전이 들어가면서 연구 인재 개발에 사실상 1,0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 분야에 대전이 도약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난해에 110만 명의 관광객과 참여객을 불러온 영시축제가 대전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키운 것 같습니다. 금년 영시축제 한 200만 명의 구입을 하고 나면 대전은 아마 대한민국 도시 중에 가장 도시 브랜드가 급상승하리라고 보고 있고 대전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스타가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창업하는 스타트업 또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대전 투자금융을 지금 설립하고 있는데 금년 9월이면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자금 3천억을 운영을 해서 지역의 스타트업 또 커가는 기업들, 중견기업 이런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댈 수 있는 이런 좋은 성과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부족한 것들은 좀 더 채우고 해서 확실하게 대한민국 초인류 도시로 만드는데 더 매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언급하셨지만 도시철도 2호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요? 도시철도는 보니까 1996년이네요. 6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28년이 됐는데 도시철도 하나 2호선 놓는데 28년이 지났는데 착공을 이제 한다? 조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호선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38.8km고 5개구를 다 순환하는 순환선이고요. 총 사업비는 1조 4,782억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정부하고 상의해서 7,290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계획했던 7,400억 정도로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해서 7,300억 정도를 늘렸는데 일단 차량은 발주를 했습니다. 뭐냐면 차량을 인도하는데 최소한 2년 걸립니다. 그리고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동시 발주를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거로 보고요. 시민들의 협조가 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 교통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걸로는 뭐 도시철도 하나 놓는데 28년 걸린다면 이 도시가 미래가 있겠느냐. 그래서 도시철 3, 4, 5호선 노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했고 2호선을 진행하면서 3, 4, 5호선의 행정적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가장 급한 부분을 연결해가는 과정으로 3, 4, 5호선을 진행할 생각이고 내년에 이 바퀴 8개 달린 트램 시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건 가수원에서 유성까지인데요. 한 6km 조금 더 됩니다만 한 180명 정도 타게 되는데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3, 4, 5호선도 만약에 적은 비용으로 도심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시철도의 완성을 위해서 광역철도 그리고 도시철도 1, 2, 3, 4, 5호선 또 아까 얘기했던 간선을 하는 간선 교통 문제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대중교통 문제를 좀 개선을 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왔고 다행히 모든 게 마무리돼서 금년에 착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착공하면 한 48개월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2028년 정도까지 공사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난 15년까지 답보 상태에 있던 유성 터미널도 지금 실제 설계 중인데 금년 한 12월쯤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연말, 후년 초쯤 유성 터미널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이제 성과라고 따져 보면 이제 투자 유치인데요. 예. 글로벌 제약회사 바이오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머크사가 최근에 이제 대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제 생산센터 착공식을 열었는데 그 다양한 기업 유치를 이장우 시장님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해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사실상 뭐 전임 시장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뭐 전임 시장들이 한 성과에 비해서는 뭐 워낙 너무 규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현재까지 한 65개사 정도를 투자 유치를 했고요. 한 2조 한 800억 정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고용 효과로만 보면 한 4,000명 가까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건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인 이 머크가 공장을 대전에 선택을 했는데 제가 독일의 나륨슈타트라는 그 본사가 있는 프랑크푸르트 옆에 직접 가서 유치전에 뛰어들기도 했는데 의미는 뭐냐면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가 대전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고요. 이 기업이 지역에 한 250개 되는 바이오 기업들 또 지금 상장한 25개의 대전 바이오 기업들이 이 머크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세계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년 안에 대전 바이오 기업들이 대한민국
바이오 분야를 석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알테오젠 같은 회사는 지금 시가총액으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14조 원이 됐거든요. 이게 다 대전서 태어난 기업들입니다. 뭐 리가캠바이오, 알테오젠, 수젠텍 이런 기업들 효과가 있고 또 우리 배터리 업체인 SK온의 투자 그리고 3대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의 투자 그리고 K-디펜스 등 많은 기업들이 지금 대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방 그리고 나노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헬스케이 4대 전략과 양자 컴퓨터, 양자 기술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까지 대한민국 미래 기술을 선도할 이 분야에서 대전을 사실상 과학 수도에 걸맞는 경제 규모 그리고 세계 초일류 도시로 가는 그 기반을 함께 만들어서 지금도 뛰지만 저희가 몇 년 안에 대한민국 최고 도시를 일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이제 저희 뉴스, TJB 뉴스를 통해서 이제 공개도 되기도 했지만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대한 그 팬들의 관심이 뜨겁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새로운 구장 선보일 예정인데 어떻게 조성되나요?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현재 공정률은 한 52%쯤 됐습니다. 내년 3월 개막전에 맞춰서 준공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척률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전 개막전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 이글스 파크 준공 기념할 때. 근데 워낙 지금 충청도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꼴찌할 때도 응원하고 좀 어려울 때도 응원했는데 저도 요즘 야구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새로운 야구장은 아주 비대칭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홈 팬들이 볼 수 있는 쪽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이 볼펜도 2개나 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는 수영장도 좀 갖추게 됩니다. 수영을 하면서 그럼 야구를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이 없을 때는 제가 시장되고서 추가 보완하는 것이 한 3만 명 정도가 공연할 수 있는 공연 시스템도 설계를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상 프로축구 충청도의 긍지, 대전의 긍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야구장이 될 것으로 보고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공연, 한 3만 명이 참여하는 대형 공연들 이런 것까지 가능한 베이스볼 드림파크로 태어나리라 보고 저의 꿈은 또 시민들의 꿈은 내년에 한화 이글스하고 대전 하나 시티즌이 동반 우승하는 겁니다. 아우, 그거 한 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상상만 해도 생각이 좋습니다. 예. 예,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이제 지역균형 발전 국정 과제인데 2차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에 대한 윤곽이 11월쯤 뭐 국토부가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유치 가능성하고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국토부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 11월쯤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께 우리 대전 혁신도시 그리고 충남 내포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정말 좋은 기관 많이 내려 보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고 대통령께서도 충청권에 좋은 혁신적인 기업들, 공기업들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한 38개 중점 유치 공공기관에 대한 접촉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대전이 갖고 있는 산림 분야, 산림청, 그리고 철도청, 또 특허청, 방위사업청 이런 기관에다가 예를 들면 또 외식산업협회, 뭐 건설협회, 전문 건설협회 이런 협회까지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좋은 공공기관 협회를 집중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한 달에 3, 4회씩 지금 부시장하고 기조실장이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또 대전역에 지금 49층자 쌍둥이 빌딩을 짓게 되는데 한동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건물입니다. 한쪽은 호텔 포함한 여러 가지 주거공간도 포함했고 1, 2, 3층은 컨벤션 센터입니다. 그래서 대전역하고 연축동에 공공기관을 대거 유치해서 대전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 하는데 아마 올 하반기에 드러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 많은 관계자들 접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랑 겹치는 게 많아도 대전은 자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영시축제가 지난해 이제 호응을 많이 얻었는데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영시축제는 원도심 상권 부활입니다. 기업경제 활성화형 축제고요. 이것이 더 확대되면 대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하리라고 보고 있고 지난해에 한 110만 명의 경제효과 한 1,750억 정도 봤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이틀을 늘려서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하게 되고 금년에는 한 200만 명의 경제효과 3천억을 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족했던 컨텐츠를 대축 보강하게 되고요. 매일 밤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건대 70주년 그리고 전문건설협회 또 CNCT 하나금융그룹에서 대거 매일 공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그 협찬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있고 첫날은 우리나라 블랙 공군 블랙 이글 시범단이 대전상공에 시범 비행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우선 낮의 프로그램은 가족 중심으로 갤러리든 도청 주변이든 가족 프로그램이 좀 있고 또 저녁에는 야간 청년들 프로그램이 강화되는데 지난해보다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돼 있고 지난해 있었던 부족한 컨텐츠는 이제 올해 금년에 마무리 될 거로 봅니다. 또 지난해에 호평을 받았던 것이 바가지 없는 축제 그리고 안전했던 축제인데 금년에 그런 기조를 확실하게 유지해서 대한민국 최고 축제로 금년을 넘어서 확실하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세계 3대 축제 반열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대전이 많은 청년들에게 정말 한번 가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또 세계의 많은 외국인들이 대전을 꼭 방문하고 싶은 도시 이런 걸 한번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한 번의 영시축제로 지금 원도심에 있는 맛집은 대한민국 유튜브들의 사실상 전략적인 곳이 돼가지고 지금 원도심의 옛날의 맛집들이 지금 다 대부분 줄 서 있는 정도로 성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영시축제가 끝나면 그보다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상인들에게 돈이 되는 축제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이제 추진력하고 리더십이 이제 불도저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예전부터 좀 유명했잖아요. 근데 좀 소통을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국가든 지방정부든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건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하고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일상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일상적인 반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한 사람입니다. 단호한 사람이고 또 소수의 몇 명 때문에 이 도시의 미래로 가는 길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그게 법적으로 30년까지 이 대전시가 갖고 있는 그 지하상가를 수의계약을 못하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상인들 좀 도와드리고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법률적인 검토, 재검토 제가 지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체 국가기관이나 변호사 전체 법률적인 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입찰을 해서 마무리가 잘 됐고 소통은 강화하되 원칙과 법은 지켜야 된다 하는 기조로 가지 않으면 국가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도시가 예를 들어 무기력하게 사안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반대한다고 해서 주춤하고 멈춰서는 도시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칙과 법을 지키면서 또 소통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강화하고
또 일부 뭐 얘기하는 것만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것은 각계 뭐 예를 들어 청년 문제는 청년들하고 소통을 청년들의 생각이 뭔지 봐야 되고 자영업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드려야 되고 뭐 보문산 문제는 보문산 인근과 시민들 중심으로 여쭤봐야 되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중에 반대하는 분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다 찬성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뭐 설득해 가는 과정 또 설득했는데도 뭐 예를 들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그건 강력한 리더십을 구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데요. 남은 2년 동안 포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추진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일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유성하고 우리 저 서구의 저쪽 서남부권 이쪽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또 기업 유치 문제 그리고 호남고속도로가 이제 교촌산단 양쪽에 나노 반도체 산단인데 거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하화하는 문제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호남선 경부선을 지하화할 때의 이 도시의 어떤 재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그리고 둔산 1기 신도시의 재편 문제 이런 중심적인 문제 그리고 유성에 있는 하기동 포함 전민 탐립에 대한 산단 문제 그리고 안산 산단 문제 그리고 대덕 특구의 그 용적률 완화 문제 포함해서 정주 여건 개선 문제 등 뭐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전방위 어떤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희망이 있는 도시구나. 이 도시에 좀 있으면 좋은 일자리 얻을 수 있겠구나. 또 이 도시에 살면 세계 최고라는 얘기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도 10년같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남은 2년도 10년처럼 좀 시민들에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장호 대전광역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